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저희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병규 게스트님께서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 로빈슨이 맡은 앤디 듀프레인이 누명을 쓰고 쇼생크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쇼생크에서 모건 프리먼이 연기하는 레드와 그의 일행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명주가 요약을 해주신다면 탈출기예요. 그쵸? 네. 네, 탈출기예요. 탈출기죠. 엑소더스죠. 예. 엑소더스. 금지요. 네, 엑소더스에 액도 말하지 말아라. 한 명도 안 쳐놓은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궁금하신 분은 예. 일부를 다 전체 안 들으신 걸로. 네. 궁금하시면 일부 다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캐릭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을 크게 보면 두 명입니다. 앤디 듀프레인과 레드 엘리건 두 명이죠. 네. 그러나 저는 3명으로 추가를 하고 싶어요. 브룩스라는 캐릭터가 있죠. 아,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있죠. 네. 3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앤디 듀프레인은 은행원 간부 출신으로 네. 간통한 아내를 죽인 누명을 받고 쇼생크에 들어오게 되죠. 네. 한눈에 봐도 부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쇼생크라는 교도소 안에서도 말이죠. 항상 머리는 5대5 가르마로 돼 있고 와이셔츠는 모두 다 잠겨 있어요. 그렇죠. 모든 죄수들이 입는 똑같은 옷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달라 보여요. 네. 앤디가 쇼생크에 들어왔을 때 레드는 부잣집 도련님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네. 예. 또한 영화를 시종 보면 시종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해 그의 가장 절친한 레드 또한 그의 속마음을 도통 알아차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앤디 듀프레인을 우리가 봤을 때나 그리고 레드가 봤을 때 그의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는 말해주곤 있어요. 그게 뭔진 말하진 않는 거겠죠. 네. 네. 형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형사. 예, 강동원이 뭐 슬픈 눈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뭐 형사 듀얼리스트. 근데 나는 팀 로빈스가 연기하는 거를 보면은 슬픈 눈이라는 게 네.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억울한 거라든가 그런 감정적인 게 눈 속에 나는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불쌍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극복을 해냈다는 사람에 대한 그런 드라마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캐릭터가 정말 미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내적으로. 나는 듀프레인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아니 이런 사람의 아내가 왜 바람을 폈지? 이해가 안 조금 가. 이해가 안 이 사람 가죠. 영화적인 모습만 보면은 되게 완벽한 사람이거든. 교양도 있지, 똑똑하지, 돈도 잘 벌 것 같지, 옷매무새도 너무 가지런해. 이런 사람이 왜 바람을 폈지? 그 이유가 네. 누명이란 걸 알려지고 네. 자기가 가르쳤던 죄수가 죽으면서 네. 모건 프리먼한테 하염없이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 네. 네. 내가 아내에게 잘 못해줬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바람을 폈고 아내가 그래서 떠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아내를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충 설명은 했는데 여기서만 봐도 너무 착한 남자 아니야? 그 쌍년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서로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뭐. 예. 아니 근데 연애 결혼이잖아. 딱 봐도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뭐 나무 밑에서 아래에서 프로포즈도 하고 사랑도 나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건실한 화목한 집의 가정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캐릭터의 의문점이었어. 어떻게 하면 아내가 이런 남편에게서 떨어져서 바람을 필 수가 있을까? 투철한 비즈니스맨이라서 집을 잘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 은행에 대해서 좀 빠삭하고 그런 거 보면 아니면 성실한 남자들 싫어하는 타입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 연애를 못하지. 엄청 나쁜 남자를 좋아하면. 연애할 때야 콩깍지 씌이는 거지. 아 그런가? 벗겨지면 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엄청 빗나갔어요. 전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아 전도사. 네, 그냥 술도 안 먹어. 네,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하고 펴. 오로지 너희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거야라는 희망 전도사 같은. 심지어 네. 술을 달라고 했는데 술을 안 먹고 흐뭇하게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네. 잘들 잘하고 있구나. 너희에게도 희망은 있어. 진짜네. 그러면서 전도사 같은 느낌을 줘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전도사에서 츤데레로 바뀌는 상상이 네, 된다. 상상이 되시죠? 아내가 예. 지겨웠던 거야. 그래요.
너무 주니까. 너 이상한 데로 간다. 너 이상한 데로 가는데? 야, 내가 상상하고 있는 지금 그거 아니지. 상상하는 그게 뭐야? 뭘 상상하는 거야? 너 상상하는 거 끝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자꾸 이상해? 너 컨셉이야? 아니요? 이상해. 아니 뭐 효식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비슷할 것 같아서. 내가 뭘 상상한다고? 이상한 오해 만들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맡았던 레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엘리건 레드는 네. 교도소 안에서 모든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자이자 생각도 많고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관객들에게 열거하죠.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상 관찰자 시점으로 일관하죠. 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추론하고 되묻어요. 네.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로빈슨보다 다양한 얼굴과 표정으로 연기를 하죠. 정반대의 캐릭터성을 갖고 있어요. 나레이션으로 계속 떠들어줍니다. 자기는 뭐를 갖고 나는 이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아마 관객들이 더 친절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지금과는 다르게 젊었을 때 모습이 보여가지고 또 느낌이 좀 사뭇 달라요. 그때도 조금 이렇게 가시긴 하셨지. 가셨다. 조금 너 오늘 왜 그래? 좀 나이가 27세. 나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에 비하면 뭐 나 진짜 웃기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계속 드립이 생각나서. 뭔데? 이게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신 역할을 하기 위한 복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무슨 목소리?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게스트가 캐릭터 분석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야. 전진 능력자야 감옥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나레이션을 맡고 있잖아. 그치. 자기 이야기 들려주는 거야.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 벌써부터 준비된 신의 역할. 나 지금 와서 깨달았네 여기서. 멕시코 해안으로 가서 승화한 거야. 그렇죠 이제. 버드맨처럼. 버드맨은 비교하지 말자. 나는 이것도 버드맨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개인적으로는. 비교니까 나와 그냥. 조금 도가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각색을 통해서 앤디와의 대조점을 부각시켰지. 원래 아일랜드인인 캐릭터를 네. 흑인으로 바꾸고 네. 그러면서 젊은 백인인 앤디와 늙은 흑인인 레드가 대조가 되잖아. 그리고 둘의 성격과 작중에서 맞는 역할과 가치관 같은 것도 상반되어 있고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이 영화의 구성이고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장면이 있지. 탈옥하기 전날 밤에 앤디하고 레드를 대조시켜주는데 앤디는 빛 가운데 있고 레드는 어둠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어. 근데 그때 딱 번개가 쳐. 그러면서 빛이 한번 반짝하고 그때 레드를 비춰주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빛의 세계를 품고 있는 앤디와 어둠 속에 침잠되어 있는 레드를 대조한 다음에 번개를 통해서 이 레드라는 인물이 빛으로 나아가며 보여주는 뭐 이런 대조를 보여줬지. 그럼 화면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또 캐릭터를 보여준다. 되게 나레이션을 했을 때 앤디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일까, 앤디의 생각은 무엇일까가 중점이었죠. 그렇죠. 네. 전도사 앤디님의 전도되신 우리 레드분이시지 않을까 구원자인가? 싶습니다. 구원자? 네, 도서. 앤디 교의 첫 번째 신도랄까요? 신도라고 하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그를 네. 믿어요. 네. 그에 따라 멕시코로 가겠어요. 잘한다. 네, 예. 그 정도로. 뭐 이런 캐릭터는 사실 클리셰죠. 뭐 네. 셜록 홈즈와 와트슨 같은 게 대표적이고 네. 주연 한 명 있으면 그걸 서포트해주는 조역이 있는 뭐 이런 거지. 네, 굉장히 재밌는 드립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쩔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브룩스 하틀랜 할아버지 역할을 맡은 제임스 휘트모. 브룩스는 이 영화에서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내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쇼생크 탈출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해주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름 아닌 이런 대사가 있죠. 교도소에서 길들여진 사람.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브룩스는 가석방 심사에서 합격이 되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며 친구와 다름없었던 그 까마귀 있죠. 제이크를 창살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풀려나서. 네. 그렇지만 억압당해온 시절에 친구 제이크를 잊지 못해요. 마치 캐스터웨이를 보면 척과 윌슨의 관계를 보면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네. 앤디는 성공과 반항 그리고 자유의 대명사라면 브룩스는 그와 반대로 실패와 순응
그리고 억압의 대명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레드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중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룩스가 사실 원작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은데 네. 정말 스쳐가는 에피소드의 한 인물일 뿐이고 근데 영화에서는 비중을 좀 줬잖아. 헤이우드라는 인물의 목을 잡고 협박을 하는 장면도 한 번 넣어주고 이 인물이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퇴물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문틀을 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자살하는 장면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레드가 추록한 시점에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레드가 이 자살을 하지 않고 네. 앤디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더 탄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클리프 행어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 전에 브룩스라는 캐릭터의 비중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네. 레드가 앤디를 만나러 가는 과정의 드라마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문틀에다가 브룩스 여기 있었다 옆에 레드도 여기 있었다라고 새기는 것도 대조가 잘 되는 장면이고. 어떻게 그러네요. 그 생각해보면. 네,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영화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사용이 특이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기도 해요. 좀 중립을 지키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네. 러닝타임이 142분이에요. 네. 2시간 반에 해당되는 영화죠. 네. 드라마의 긴 러닝타임을 몰입에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를 움직여줍니다. 지겹지 않도록요. 네. 주인공이 말하고 있을 때 그리고 화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움직여줘요. 네. 과한 기교나 기술 또한 없습니다. 케빈의 대화에 비하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는 그래서 담백하게 다가와요. 네. 또한 조명은 인권이나 검은 돈을 오갈 때 극한 조명을 써서 이분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흑과 백 이분법으로 네.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탈출한 다음에 비가 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팔을 벌리는 그 장면일 텐데 그 장면에서 촬영은 뭐 그냥 정답인 것 같은 느낌? 그거 말고 더 어떻게 그 화면을 보여줄지 생각이 안 들어. 촬영장이 원래는 교도소를 빌리려고 그러는데 비싸가지고 스튜디오를 짓는 게 더 쌌대. 그래가지고 스튜디오를 아예 만들어버린 다음에 촬영에 들어갔는데 어쩌면은 그게 더 난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만약에 진짜 낡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촬영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아쉬움이 많이 컸었을 텐데 네. 그런 것도 없었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잘했었던 것 같고 탈출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똥물이다 폐수 처리된 물 저거 어떻게 마시냐 그러는데 그게 그런데 다 초콜릿이었대. 오히려 팀 로빈스가 마지막에 그 장면 촬영하면서 너무 단내가 난다고 실증냈다고 그러더라. 나는 그게 더 웃겼어. 담담하고 정석적인 사용이 많지. 그 특별하게 기교를 부리지 않잖아. 그래서 영화라기보다도 드라마 같은 느낌이 많이 나지. 그러네. 그러고 보면 계속 드라마랑 연관 짓게 되네. 뭐 얘기 나온 김에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왔던 노래 잠깐 이야기하자면 산들바람 불어오며라고 하는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이중창인데 깨소압의 제피레토라고 하는 아리아인데 내용이 그겁니다. 하인 두 명이서 사랑하는데 백작이 하인을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작 부인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편지에다가 쓰는 내용을 둘이 얘기하는 건데 백작 부인이 편지에 쓸 내용을 얘기하면은 하인 수잔나가 얘기를 하는 근데 자세한 안 적혀있고 편지에 산에 있는 나무 아래에 무언가 있어. 이 편지를 보면 당신도 알겠지.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인데 결국엔 스포일러나 마찬가지이게 되는 역할을도 하게 되고 그 자체를 보면은 결국 계급 사회를 풍자하려고 했던 느낌인데 그 상황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소장이 딱 온 다음에 문 살짝 노크하면서 이게 뭐한 짓이냐고 문 열라고 하니까 표정이 처음에는 동공이 흔들리다가 나중엔 볼륨을 서서히 높이면서 응시를 하지. 약 올리는 것처럼. 여기서 부당함을 이겨내고 싶은 주인공의 스토리랑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곡이었다는 거지. 별개로 노래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솔로로 할 수 있는 곡이 아니라서 많은 연주가들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영화 음악 하면은 꼽히는 음악 중에 하나라서 여기서 나왔던 음악에 대한 듀프레인의 태도가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내 음악에 있어서의 태도가 됐어. 특히 남자들이면 군대에서 경험이 많잖아. 훈련소나 허공 보면서 한 5시간, 6시간씩 총 들고 서 있어야 될 근무를 많이 해야 되니까 농담 따먹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도 나도 이런 태도로 굉장히 많이 버텼었던 것 같아. 그게 사막장인가 그럴 거예요. 네. 원래는 이 팀 로빈스가
어떻게 골려주는 걸 갖다 연기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 즉석에서 장면 자체를 아예 팀 그래? 로빈스가 생각을 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과가 아닌 거는 책상 위에다가 다리를 그때 통쾌함을 느꼈죠. 그때 진짜 수감자들은 정말 감동받은 표정하고 되게 벙찌는 느낌이라서 나레이션도 너무 괜찮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확성기를 보여준 다음에 서서히 위로 끌어가면서 재수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찍은 촬영 감독은 자기가 찍어놓고도 자기가 감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서히 보여준다는 게 어떤 장면이죠? 아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예,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재소자들 이제 보여주고 헬리캠 예. 뛰었을 테니까. 헬리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미 집입니다. 예 맞아요. 지미 집으로 올렸죠. 지미 집이에요.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헬리캠이나 드론 같은 걸로 찍었다고 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 기법이 버드 아이뷰 샷이에요. 그냥 위에서 재수들이 새로운 신참이 들어오면은 몰려가는 장면이라든가 확성기를 보면서 벙쪄 있는 장면도 높이 해갖고 그냥 개미떼 마냥 찍어주거든요.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아 쟤네들이 저런 우리 속에서 저렇게 많이 몰려 있구나 그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샷 하나로. 거의 뭐 촬영은 담백하지만 힘줄 때는 네네. 확 줬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음악이. 네. 뭐 시종 잔잔한 음악이 깔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는 음악을 사용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비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에는 네.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고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충격적인 장면도 아니고요. 그죠. 심지어 이 노래는 3분 남짓한 길이에요. 그쵸. 거기에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텐 충격적이고 관객들 뇌리 속에 꽂혀져 있는 이유가 있다란 말이죠. 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땐 탈출 영화의 영원한 주제인 자유의 메시지와 결합되어 있다.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궁금해가지고 저도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자유라는 메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고요. 네. 유혹하고 질투하는 그냥 짤막한 노래죠. 그쵸. 자유롭지 못한 쇼생크에서 자유인 행세를 하는 앤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음악으로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존엄성 회복이라 할까요? 네. 그런 거를 좀 연상시켜주기도 하고요. 아마 결말에 자그마한 복선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소장한테 계속 반항을 하게 되죠. 네. 거기에 대한 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프닝 음악 같은 경우에 오프닝에서 앤디가 총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 사이에 음악이 나오고 있죠, 차량에서. 네, 그쵸. 그때 나오는 음악 이름이 If I Didn't Care인데 직역하면 내가 신경 안 쓰면 이잖아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냐, 깜빡 가는 거죠. 이 복선이죠, 복선. 저는 음향적으로 돌바닥에 구두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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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소리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구두도 한번 조명이 되면서 돌하고 같이 이제 조명이 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거는 뭐 음악적 효과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만의 의미 부여인데 레드가 네. 하모니카를 까먹 안 해서 못 불거든요. 예. 예, 근데 앤디가 말해놓은 나무 밑에 네. 가는 길에 예. 하모니카가 불려져요. 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는 못 불었으니까 나와서는 하모니카를 직접 부는 건 아니지만 네. 음악적으로 불러줘서 그 효과를 주지 않았나. 자유다 이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네. 맞물리네 진짜. 네, 맞물리죠. 네, 음악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나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많은 영화들은 나레이션을 사용합니다. 네. 인물의 고독이나 회상, 생각 정리 등을 할 때 그렇게 쓰이죠. 네. 왜냐하면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관객들이 얘를 봤을 때 얘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작중 인물이 그냥 말해줘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관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냥 단박에 깨우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작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싸고 아니란 영화에나 쓰이는 것이다 라고 비하하기도 해요, 일각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싱크 탈출의 나레이션은 좋은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시점이 아닌 관찰자 시점으로 전달하기 때문이죠. 네. 최근에 개봉한 뷰티 인사이드 같은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주인공 시점으로 전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쇼싱크 탈출처럼 관찰자 시점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네. 또 심지어 데이비 피처 감독이 연출한 나를 찾아줘 네. 같은 경우엔 100% 거짓인 나레이션도 있습니다. 나레이션을 뭐 세 가지 방법이라고 규정해 놓진 않아요. 뭐 중간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는 영화들도 있어요. 네. 300 같은 영화. 음. 그리고 영화의 시작과 막을 닫아주는 영화도 있죠. 음. 트랜스포머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요. 음. 일단 쇼싱크 탈출에서는 앤디와 브룩스가 담아내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네. 조금이나마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엘리건 레드가 나레이션으로 해석해줍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단면일 뿐이죠. 네. 이 전달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레이션을 통해서 결국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르쳐줘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레드는 중립이라고 했고 네. 앤디는 행복 그리고 선을 추구한다고 했고 네. 브룩스는 열망도 없고 억압당하고 순응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죠. 네. 레드는 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내가 뭘 선택해야만 할까라는 것을 열거해 놓는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나레이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꿀성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굴성대? 별개로 임팩트 있게 느낀 장면은 아무래도 그 출소하기 전에 40년째 됐을 때 뭐 인터뷰하는 장면일 것 같은데 나레이션이 사실 레드의 생각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본인의 느낀 죄에 대해서는 나레이션으로 이야기할 순간도 없고 본인이 진짜 어떻게 느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20년 됐을 때 30년 됐을 때 40년 됐을 때 그 장면을 통해서만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방법이 난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자신이 느낀 죄에 대해서까지 나레이션으로 얘기했다면은 굉장히 나레이션이 직접적이 돼서 아쉬웠을 것 같은데 나레이션 쓸 때와 안 쓸 때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난 오히려 굉장히 의외였어. 되게 좋은 영화를 판단을 할 때 네.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의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하죠. 네. 근데 나레이션이 들어가면 일단은 직접적인 영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싱크 탈출은 간접적인 영화가 됐죠. 네.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로페이너라는 사람인데 프로듀서라든가 뭐 제작자 쪽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원래 배역을 두프레인이랑 레드 같은 경우 톰 크루즈가 두프레인을 맡고 레드는 해리슨 포드로 맡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제안을 한 거지 바라본트 감독한테. 바라본트 감독은 각본을 다 쓴 상태였고 만약에 해리슨 포드가 나레이션을 했다면은 리암 니스는 아니고 리암 니스는 아니고 이런 비슷한 느낌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뭐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이게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았나. 뭐 캐스팅 비하 얘기하자면 토미는 브래드 피트가 될 뻔했어요. 예, 그랬었어요. 예, 그렇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담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재밌다고 느껴지냐면은 90년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선해. 일단 팀 로빈스는 요즘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지금 계속 엄청 잘 나가야지. 근데 이때 말고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계속해서 최근 영화 즐기는 사람들은 이때 이 모습이 너무 신선한 거지 아직도. 내가 볼 때는 그래 이미지 소모가 안 되니까 이런 느낌이 새롭다고 생각이 들고 레드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 깡패니까 사실 더 이야기할 바가 없는데 이 영화에서 힘 줄 때도 주고 안 줄 때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담백하게 녹아져 있는데 메시지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기를 본 것 같아요. 그냥. 일기? 네. 아... 이런 친구 만났는데 네. 나 이랬고 쟤는 왜 이런 것 같아. 이 일기를 세련되게 써갖고 그대로 읽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영상 일기를 참 잘 쓴 네. 거죠. 예. 영상 일기까지. 네.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영화의 화두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감옥 영화들은 네. 반드시 벗어나야 할 음. 곳이라고 존재의 의미를 갖죠. 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기에 세상 모든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꿈꾼다라는 주제와 부합한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실패와 순응하고 억압인 브룩스의 삶인지 아니면 성공과 반항, 자유의 앤디의 삶인지 네. 이렇게 제시만 해주고 영화상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양쪽 모두 득과 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나 레드가 앤디의 삶과 브룩스의 삶을 보고 한쪽만 선택했을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주제는 없습니다. 어. 레드가 선택하는 그 길이 주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래요. 선택하는 사람은 레드고 레드는 즉 관객이 되는 거겠죠. 결국엔 관객들에게 삶을 선택해봐라 네. 라고까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고요. 사람들마다 주제가 다 틀릴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대부분이 생각하는 프리덤인 것 같고요. 프리덤. 프리덤. 네. 예, 프리덤인 것 프리덤. 같고요. 예. 자유예요. 네. 자유긴 자유인데 근데 나중에 계속 보고 느꼈던 점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원제가 우리가 물론 일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유럽에서도 제목을 만들 때 자유의 날개, 탈옥자 이런 식으로 만들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원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보상이 맞는 것 같아요. 보상. 예. 그러니까 제목이 보상이에요. 쇼생크의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보상이에요. 오히려 누명을 쓴 게 감옥에 들어가서 듀프레인이란 사람을 수년간 있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듀프레인한테 인생 공부 체험을 시켜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들면서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까지 받으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목과 결부시키자면은 자유가 저는 아직도 크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원래 맞는 거는 보상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선택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고 보상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목 때문에 이번에 조사 아닌 조사해보면서 네. 느꼈던 점은 보상이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크지 않았나 주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보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전도사라고 했듯이 네. 제가 전도를 받은 느낌이 있어서 어. 희망을 가져라. 음.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하면은 모차르트는 여기 있지 않느냐. 내 머릿속에 있다. 이건 네. 아무도 못 갖는다. 네.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뭐 희망을 심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저는 주제는 희망을 잃지 마. 희망을 가져. 이라고 봤거든요. 네. 전도된 신도인 레드가 저인 듯한 아. 브룩스는 실패를 했어. 레드는 성공했잖니? 뭐 이런 것한. 되게 착한 컨셉인데 오늘. 알 때도 돼요. 저는 이주성 게스트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삶에 대한 태도 같아요, 확실히. 교도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들 죄인 아니라고 하잖아. 네. 근데 주인공이 죄인 아니라는 거는 암시를 했으니까 물론 알고 있으니까 쟤는 진짜 죄인 아닌데 그러면서도 저 상황에 있어서 되게 억울해하고 좌절해하면서 쓰러져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성적으로도 학대를 받을 그런 장면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교양과 자신의 정체성을 안 잃으려고 끝까지 노력해요. 그러니까 맥주를 안 마셨을 때도 안 먹었던 이유가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이 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레드가 추측하는데 아마 맞겠죠. 그때 잠깐이라도 갇혀있는 삶이 아닌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잠깐 바라보면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특히 음악을 틀어주는 장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아서 자신이 당연히 독방에 그렇게 갇히거나 하여튼 맞을 텐데 무언가 피해 갈 텐데 그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 있다. 이곳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무언가의 도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이란 진짜 이런 게 아닐까라는 교훈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살면서 좋은 거 맨날 먹다 보면은 그게 좋겠어? 당연히 익숙하고 질리겠지. 네.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삶의 태도를 잘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명장면을 한 장면씩 뽑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브룩스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글자 새겨넣는 장면 있잖아. 글자 새겨놓는 장면. 처음에 볼 때는 저걸 왜 적나 했어. 그런데 여러 번 보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과정상에 한 수를 둬야 되기는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한 수를 둘까 그렇게 감독이 고민하는 표정이 좀 느껴졌거든. 그 장면 보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게 레드한테는 매개체가 되고 오히려 더 활용이 잘 됐으니까 친구였던 까마귀 제이크를 날려보내는 장면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그 글씨를 새기는 게 좀 더 의미가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그 장면을 꼽고 싶네. 물론 당연히 음악이라든가 탈출 장면이긴 한데 대부분이 소소한 의미에서 나는 그게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슬픈 게 네. 그분이 평생 동안 감옥에 살았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적응할 수도 없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 선택한 게 자살이잖아. 근데 사실 남자들이면 대부분
자기 이름 하나쯤은 이 세상에 알려놓고 죽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잖아, 대부분. 근데 고작 해야 죽기 전에 난간에 이름 쓰는 게 그런 삶이었다는 게 되게 슬프게 다가온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폭스캐쳐 때도 그렇고 좀 슬픈 장면이 그때도 폭식하는 장면 얘기했었는데 그랬었던 것 같네. 나는 감옥 안에서도 네. 앤디가 글씨를 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쓴 글씨를 네, 보거든요. 보고 예. 미국 교도소 안에 수감자들이 네. 자취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 어느 곳에 가면은 근데 죄인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난 여기 있었어 이러고 브루스 워즈 히어. 예, 방명록 한 번씩 예. 남기고 뭐 싶던 그런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거에 특화돼 있어. 외국 문화재 가가지고 한국어로 낙서하는. 영희철이 왔다. 가운데 하트. 가운데 하트. 자물쇠까지 걸고. 아이고. 그거 걸리면은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어로 쓸 거면 스미스 군이 뽑는 명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앤디 듀프레인을 비롯한 죄수들이 입수했을 때 그때 상황이 웃긴 게 네. 교도소장이 여기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된다 이러잖아. 네. 근데 수감자 중 한 명이 밥은 언제 먹나요 그러니까 간수가 우리가 먹으라 그럴 때 먹고 싸라 그럴 때 싸 이 개새끼야 하면서 존나 때리잖아.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방금. 따르릉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지 모순이고. 그 장면이 명장면이다. 재밌었어. 어차피 다 아는 드라마적인 명장면 이런 거 말고. 특이한 거 좋아해. 독실한 크리스찬이 소장이니까 네. 신을 욕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갓이 들어간 쓸 수 없다니까. 엄마 마더 파더를 하더라고요. 네, 다 그냥 온갖 욕이 마더 파더 하더라고요. 명장면을 고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싸구려 잡는 거야. 쇼페이크 탈출이라고. IMBD 1등이라고. 그리고 또 웃긴 장면이라면 그 도서 분류를 할 때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작가가 알렉산드로 듀마잖아. 그거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더 메스라고 읽는 것도 웃기고. 예. 교육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치. 저는 두 장면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모니카 소리가 들렸다는 그 장면이랑 맞아요. 예.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멕시코 해안이 나왔던 네, 그 장면. 그 장면이. 이게 진짜로 만났나? 꿈인가? 이게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내가 이 멕시코 국경을 넘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라고 바로 한 다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정은 뭐 생략을 했다고 쳐도 네. 얘가 그래서 넘었다는 거야? 아니면 걸려가서 어디서 붙잡힌 건가? 판타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이 쫙 빠지면서 해안 보이고 자유 이러면서 카타르시스 빵 터지면서 좋았습니다. 그 장면이 감동적이었고요. 저는 명장면으로 뽑는 거는 아까 명주도 얘기했지만 피가로의 결혼에 나왔던 음악이 나오고 아리아가 들리면서 죄수들이 다 그냥 멍해가지고 쳐다보다가 카메라 점점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죄수들을 전체를 쫙 비춰주는 그 장면. 그 장면은 저의 어렸을 때 음악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지금도 굉장히 뇌리 있게 박혀있는 장면이고 그 외로 하나는 탈출을 하면서 번개가 내리칠 때 파이프를 내리찍는 장면. 이 영화에서 제일 극적이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나도 손에 땀나고 조마조마하고 가슴 뛰고 심장 벌렁벌렁하고 제일 극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거 들리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 그렇죠. 엄청 두근두근하면서 봤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위하여 이러면서 알랭그리. 자막이 나오는데 그 전 장면이 마법처럼 느껴지는 여기가 어디지? 너무 이쁜 거야.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지구가 아닌 것 같은 네오후타네오? 네오타네오. 뭔가 이런 데가 있나? 막 그런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두 장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레드가 3번의 가석방 심사를 받는 것. 첫 번째 심사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죠. 나는 잘못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에서는 회개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하죠. 네. 세 번째는 자신의 느낌과 심정을 쏟아붓고는 늙은 자신만 남았다고 한탄합니다. 네. 레드의 심경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화두랑 주제와도 관련이 깊은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명장면이지 않은가. 중추적으로 극을 이끌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장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맨 첫 번째와 중간 그리고 맨 끝 3번으로 가석방 심사가 보여지니까요. 네. 이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수장이
앤디가 없어진 걸 알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아. 레드를 보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 이러고 있는데 뒤에 아인슈타인이 메롱을 하고 있어요. 네. 듀프레인은 천재야 아. 라는 면조하지만 또 속았어. 뭐 이런 듯한 느낌도 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서정이 자살하기 전에 날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대치해서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네. 그 장면도 예. 있겠죠. 뭐 심판의 날은 곧 오리라. 그 네. 뒤에 금고 위에 금고를 그려져 있는 숨겨놓은 아내가 준 거다 그랬지. 거기에 온갖 비리를 다 숨겨놓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명장면이 되게 많다. 뭐 책 속에 구원이 있다. 네. 책 속 안에 망치가 있고 그쵸. 다시 보니까 보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프랭크 다라번트 감독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 세계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쇼싱크 탈출에서도 3번의 가석방 심사가 나오죠. 네. 그리고 그린마일 같은 경우에도 3번의 사형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미스트도 똑같아요. 3번의 공격을 받죠. 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프랭크 다라본트가 극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뭔가 규칙이나 법칙 같은 건가? 그 좀 정도면은 그런 이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필이 된다 뭐 그런 건가? 네, 여기까지 명장면을 뽑아봤는데요. 각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부터 시작을 하죠. 1부부터 깔아둔 복선을 풀어. 예, 복선 좀 풀도록 할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네. 평점을 못 매길 것 같아요. 네. 이 쇼생크 탈출을 두 분이 들고 왔다고 했을 때 네. 이걸 좀 쟁여놓고 싶었어요. 그냥 쟁여놓고 있다가 진짜 오늘만 보는 방송 한번 만들고 끝내고 싶다. 그게 바로 쇼생크 탈출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웃기게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네. 30분 일찍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볼일을 볼 게 1시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는 혼자서 밥 먹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과연 결론을 내가 내릴 수 있는 영화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결론이 안 난다. 내가 별점을 이거를 만점 5개 줘봤자 올타임 넘버원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영화는 많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대고 싶어 해. 네. 근데 그 중에서라도 꼭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도 나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증표라고 봐요. 생각한 게 확고하지도 않고 영화에 대한 나는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영화 딱 한 편만 고를 수 있다면 뭐를 고르겠냐. 난 이걸 골라요. 쇼생크 탈출 그 정도의 의미다. 그 정도의 의미고 처음에 볼 때는 단순했었는데 두 번째 보면서부터 현실하거나 아니면 판타지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이만한 작품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조사를 안 한 것도 아니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얘기하면 웃긴 거지만 무의미해진 거지. 메커핀이었어 결국. 메커핀이었어요. 좀 무의미해지고. 그러니까 한참 아껴놨다가 맨 마지막에 아이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벌써 먹었어. 네, 벌써 누가 고기를 한 점 먹은 거죠. 내가 거기에서 넋이 나간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해야 돼 이거. 그러다가 계속 드림만 치다가 끝난 것 같아서. 네. 은근한 명주의 화가 느껴지는 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느낌.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저는 자체가. 분명히 추천하고 저는 네. 재개봉하면 분명히 보러 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딱 2편의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네. 그게 본 시리즈랑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네. 아무리 좋은 화질을 봐도 네. 이거는 좋은 화질로 볼 게 못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럼? 저는 꼭 비디오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디오. OCN이라든가 케이블 같은 데에서 해주는 거 말고 그 테이프 지잉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면서 굉장히 어울리네. 예.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제 결론이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게 참 좋더라고요. 이건. 들어보니까 턴테이블 돌아가는 LP판 예. 매니아 같아요. 예. 근데 LP판은 또 안 듣는다는 거. 참 이상하죠? 예. 아이러니예요. 명주군의 마무리였고요. 스미스 군님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라고. 이 영화에 대해서 칭찬 일색으로 나왔으니까 네. 정리를 하는 김에 단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네.
형식적으로는 일단 부연이 너무 많아요. 예컨대 엔딩 장면 같은 경우도 네. 듀프레인이 어떻게 소장을 엿먹었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죠. 탈옥 전날에 양복 다리고 서류 정리하고 이 모습을 탈옥한 이후에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근데 네. 이거는 사실 한 번에 처리도 되는 거거든. 네. 몇 가지 복선을 깔아놓고 한 번에 정리해도 되는 건데 굳이 한 번 더 보여준 거는 관객들 이해하기 쉬우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극장에 오는 관객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네. 더 좋은 영화, 더 깔끔한 영화, 더 군더더기 없는 영화를 바라는 관객들에게는 과잉 배려일 수 있단 말이야. 부연이 많은 영화, 지나치게 친절한 영화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깊이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이게. 왜냐하면 정의, 자유, 희망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말할수록 얄팍해지는 거거든. 네. 뭐 자유 좋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 사실. 그게 무게감에 띄려면은 그것의 대항마가 되는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좀 더 깊은 고민을 제시해줬을 때 무게감이 띈다고 보는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브룩스와 레드와 앤디라는 하모니를 통해서 이런 작품의 주제의식에 그나마 무게감과 두께가 생기긴 하는데 네. 대신 악역들이 너무 약해. 그냥 평면적인 악이고 음. 얄팍한 소악당들이기 때문에 타파해야 될 악일 뿐이지 네. 특별히 고민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메시지가 뻔해지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차이나타운 같은 영화에서 던져주는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 같은 거를 던져준 다음에 이 부조리에도 나름의 이유와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가 정의와 도덕을 외쳐가지고 배격할 게 못 된다 라는 것을 깔아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지향해야 될 이유,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시해주는 이런 흐름이 됐으면은 영화의 깊이가 훨씬 더 두꺼워졌을 것 같다. 그 점에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별점은 3개 반 정도로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먼저 봤었거든요. 네.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고 쇼생크 봐야지 하다가 보게 됐는데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오마주를 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대충 예상이 가면서 처음에도 감명을 받고 글도 끄적여 보고 메모 몇 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오기 전에 네. 한 번 더 봤거든요, 집에서. 네네네. 2번 보니까 확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 3번 보면 더 모르겠다. 이거 4번 보면 더 모르겠네. 뭐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몇 번만 더 보면은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영화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이게 왜 20년 전에 빛을 못 발하고 지금 와서야 빛을 발하는 이유가 네. 사람들이 몇 번 봤는데 뭐 괜찮다 싶었는데 이게 더 보다 보니까 아예 이 영화에 대한 자신도 생각이 바뀌어 버리고 네. 다른 관점으로 한번 더 보게 되고 영화가 퀄리티가 이렇게 있었구나 싶으면서 대부를 역전하면서 IMDb 1위를 한 것 같고 네. 뭐 오늘 뭐 2번밖에 안 봤지만 저는 네. 더 볼 예정이고요. 혹시나 별점을 매기자면 저는 오늘 바로 5점으로 바꿨습니다. 네. 저번 레버넌트랑 정반대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레버넌트가 너무나도 저한테 크게 다가오고 너무나도 감상하기 좋은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 다시 안 볼 거예요. 너무 머리 아파 지루하고. 근데 이 영화는 언제 봐도 항상 볼 거야. 만약에 오션에서 지금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샤워하고 자기 전에 오션에서 한다. 보고 잘 것 같아 끝까지. 언제 어느 때 봐도 항상 안 질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친절한 것도 있고 나레이션이 계속 읊어주기도 하고 굳이 안 보여줘야 되는 장면도 보여주고. 근데 이런 장면들이 나한테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되게 친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아는 건데 왜 자꾸 반복하는 거야. 마치 엄마의 잔소리처럼 두세 번 반복해서 귀찮은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친절한 영화가 있다는 게 엄청나게 심오한 영화도 있을 테고 엄청나게 유치한 영화도 있을 테지만 딱 그 중간에 있는 표준이 아닐까. 영화라고 하는 그 문화를 봤을 때 이런 영화면은 머리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던져주는 메시지가 얕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얘기했을 때 항상 통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는 표준이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내가 영화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여기서부터 뭔가 더 깊어지고 아니면 뭔가 더 재밌어지고 그렇게 부류를 나눌 수 있는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나한테도 크게 다가오는 의미의 영화라서 5개 만점에 5개를 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명규 교수님. 네. 여튼 멕시코의 어떤 태평양 해변가를 가기 위한 노력과 과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제는 자유와 희망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유와 희망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탁월한 선택과 탁월한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벌점을 매기자면 네. 5개 만점에 네. 한 7점 정도 줄 것 같아요. 7점. 그냥 별점을 예. 뚫었어 그냥. 네, 5점 뚫었어요. 뚫어버렸어. 아 플러스 해버렸구나. 아, 예.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 그럴 되는 거였으면 그렇구나. 뭔가 내가 뻘쭘해지네. 네, 하여튼 오늘 다룬 영화 쇼생크 탈출이었고 오랜만에 저희 이주성 게스트님과 강병규 게스트님을 만나뵀는데 그동안에 많이 멋있어진 것 같아서 두 분 다. 네, 아닙니다. 우리는 뭐랬나 생각도 들고 혹시 우린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 살만 더 먹었죠 저희는. 예. 한 살을 먹었는데 왜 앞에 자릿수가 바뀔까 놀라운 기적. 어우, 야 얘기하지 마라. 두렵다 야. 네, 오늘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배우러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 또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또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런 게 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뒤에 2부 얘기할 때 나는 그냥 제목만 얘기해주고 모든 시작을 우리 강병규 교수님이 해주셔가지고 예. 나도 오늘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는 느낌? 저희가 많이 배우는 거죠. 이주성 게스트님은 어떠셨는지? 저 원래 안 올라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안 올라 그랬는데 뭐 피곤할 수도 있어요. 병규가 네. 뭐 네가 없으면 스케줄을 다시 잡아야 된다. 뭐를 해야 잘하셨어요. 되냐, 미안하지도 않냐. 그래서 아, 알았어 다시 갈게. 이러고 왔는데 준비를 많이 못 해온 것 같아요. 아. 오늘 맨몸으로 왔거든요. 아유.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아, 네. 네, 이 친구처럼 이렇게 뭔가 조인끄적도 얘기 한번 갖고 와서 괜찮아요. 신나게 한 번 더 떠들러 감사하게도 찾아.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3자 대면으로 뵙는 걸로 할게요. 뭐 선전포고를 아 그래요? 아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아유 저는 56화 동안 한 장도 없잖아요. 저는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건데. 네. 뭐. 예. 뭐 마무리하자면은 어떻게든 최 게스트님이 예. 발단이 내 질문이었더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케빈에 대하여 녹음했을 때 우리 회차 중에 가장 별로였던 게 어떤 거였냐 했는데 하필이면은 문제 그 편을 뽑으셔가지고 예, 케빈에 대하여를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분들의 목소리와 발단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또 제가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케빈에 대하여 편을 들으시면서 아 이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확실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어바웃 타임도 한번 한번 들어- 들어보시고 엑소더스도 한번 한번 들어보고 마전 때 엑소더스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예. 오늘 나오신 게스트 두 분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명주군이 제 준비하는- 차례인데요. 네 차례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플롯을 3개나 생각을 해왔거든요. 3개나 세 개? 영화를 예, 3개나 정했다는 예, 얘기죠. 3개를 정해를 왔는데 한 작품은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3월 달쯤에 할 것 같고요. 아, 개봉도 3월 달쯤이라서 맞춰서 우리가 빨리 해버리자. 아, 뭔데, 못 뭔데? 맞출 거예요. 예. 일단 2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게스트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투표를 하자. 예, 부제가 다 붙어 있어요. 네. 1번은 로봇 소리예요. 로봇 소리. 로봇 소리 부제는 뭐냐면은 네. 1월 달에 왜 한국 영화들은 다 이렇게 말아먹었을까? 예. 네. 그게 부제였고요. 네. 2번은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왜 골랐냐? 난 나무주 현상에 관심 없다. 음. 그리고 나는 애플 사 것도 안 사용하는데 난 어. 삼성 거 사용하는데 왜 이걸 봐야 되지? 음. 예, 이게 부제입니다. 애플 까는 내용이구만. 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을- 뭐야? 둘 다 결국 별로란 얘기 아니야. 네? 아, 아니 그런가요? 아니 애플 깐다는 내용이 영화가 애플을 깐다는 얘기지. 아, 나는 분명 스티브 잡스 영화를 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아니 나는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는가라고 했잖아 방금.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사실은 이 두 편을 어제 다 봤거든요. 두 분 다 영화 2개 다 보셨는지 그게 제일 잡스 궁금한데. 개봉했나요? 예, 스티브 잡스 보러 가야 개봉했습니다. 되네요. 예. 이제 보러 가야 되네요. 예. 네. 저도 뭐 2개 다 안 봤습니다만 아. 로봇 소리는 제가 듣긴 했어요. 네. 시나리오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R2D2. 지금 부글부글 끓는 표정이. 그리고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고편으로 봤을 때나 뭐로 봤을 때나 얘는 사고 한번 치겠구나 아카데미 가가지고 이럴 정도로 좀 기대가 돼가지고 마이크 패스밴더. 예, 네. 전 로봇 소리 추천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마워요. 빈엿을. 나는 로봇 소리를 만약에 하면은 정훈이가 괴롭거든요. 예, 전 그게 즐거워요. 나도 괴로울 것 같은데 이번에. 아, 너도 그 만약에 로봇 소리를 하시게 되면 네. 원래 2편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현재
그걸 함부로 줄일 수 있어요. 일부러 줄일 수 있어요. 굉장히 드문데 그런 경우. 속전속결. 아 좋네. 로봇 스토리를 하면서 1월달에 나온 가게 그분이 누가 오셨다? 뭐 그런 거나 뭐 그날의 분위기 뭐 1월달에 한국 영화들을 쭈르륵 소개해 주시면서 쭈르륵 욕한 바가 주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작품성 있는 작품을 하면은 다운로드 수가 조금 저조한데 오히려 우리가 까는 영화를 다루면은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더라고. 이게 로봇 소리를 하면은 엄청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로봇 소리가 흥행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가 까는 영화가 조회수가 높은 건 그게 흥행하는 영화라서 그런 거고. 그런 것도 있죠. 뭐 국제시장 이 정도로 흥행하지 않으면 뭐 사실 의미가 없지.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상의해봐서 잘 참고해서 어떤 거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롭다. 그걸 보러 극장을 가야 한다니. 네, 알겠습니다. 전 즐거워요. 네, 저희 오늘 다룬 영화 쇼생크 탈출이었고 나와주신 강병규 게스트님과 유성 게스트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화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